KBS 1라디오 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직장인들이 이번 설 연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 많았어, 잘했어 였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이 계열사 임직원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이번 황금 연휴엔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고 하죠. 소중한 사람에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새해엔 한 해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건 아닌지 불안해지곤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던 실패하는 게 아니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느낀 행복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이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올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김수아 배우인데요.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초대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뮤지컬 배우를 모셨다고 할 때부터 이미 눈치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서 사장이자 저희 세무정 식구죠.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영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뮤지컬 작품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신 김수아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세모정 여기 스튜디오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세모정. 네, 저희가 올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실력파 배우를 모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수상 이력만으로 김수아 배우님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수아 배우님이 직접 저희 세모정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겸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모정 여러분.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수아입니다. 네. 네, 저 올해로 10년 차가 됐어요. 네. 네. 좀 많이들 어리게 보시는데 네, 굉장히. 네, 네. 저는 얼마 안 되셨는 줄 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벌써 10년 차가 됐고요. 작년까지 뮤지컬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을 하고 또 지금은 거의 끝나가지만 틱틱붐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대표님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좋은 공연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1년 가까이 코너를 운영하시는 동안 배우님을 이렇게 직접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안 대표님이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김수아 배우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 네. 지금 뭐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0년 차예요 라고 하는 말 뜻은 그래도 꽤 했어요. 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기엔 10년밖에 안 됐는데 만들어 놓은 그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풍성한 이 김수아 배우가 뮤지컬 배우 하면서 여태까지 했었던 그 기록들이 모든 얘기들이 다 들으면 이럴 만한 얘기들이에요. 네. 네, 저도 처음 김수아 배우를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저기 뭐 웨스트엔드에서 미사이공을 했었다고?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이력이거든요. 대단한 배우를 모셨습니다. 저희 조현정 시사평론가도 예. 김수아 배우님 페민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아니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6년 정도 됐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2019년에 처음 뵀으니까. 아, 그래요? 네. 2019년에 처음 봤어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제가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네. 한국에 처음으로 데뷔하게 된 작품 외초조선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네. 처음 뵙게 됐었죠. 아. 스웨그 에이지 외초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가상의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에
그 랩을 다루는 그러니까 랩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거든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이런 작품을 하게 돼서 제가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의 여성 주인공이 누구냐? 김수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들었는데 이력이 제가 예상하는 범위 이외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실력이 예.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 저런 사람 처음이에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님하고는 너무 좀 편안한 사이고 네. 진짜 제가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좀 막 오늘 머리도 하고 이쁘게 앉아 있는 게 대표님 보시기엔 귀여우시지 않을까. 아니. 최근에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도 제가 근거리에서 네.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에 KBS라고 이제 그렇죠. 오늘은 나름 정돈되게 입고 예, 있단 굉장히 또 아나운서님도 계시다고 하니까. 아예 엄청 참하고 예뻐. 네, 근데 그 김수아 배우가 갖고 있는 끼가 그냥 되게 그 귀엽고 통통 튀고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 굉장히 내실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배우로서의 아니면 작품으로서의 어떤 질문 같은 걸 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잘 정돈되고 알차게 나오는 사람. 그럼 이제 뒤에가 조금 제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 제가 얘기하면? 그렇죠. 네, 지금도 저거 까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에요. 앞에 그러면 이제 까놓고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그러면 이따가 작품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주실까 이러시지 않을까요? 저 눈 봐요. 저 초롱초롱한. 아니 제가 안 대표님을 1년 넘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진심이 담길 때랑 진심이 아닐 때 솔직히 조금 구분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굉장히- 김수아 배우님을 향한 이 칭찬들은 진심이네요. 김수아 배우가 정말 실력파인 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본인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조금 전 민망스럽고 할 굉장히 거잖아요. 어제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 스웨게이즈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데뷔를 제가 2019년도에 하게 됐고 그 작품으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신인상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는 그 약간 룰이 그 3년 예. 이내에 데뷔하신, 네. 데뷔한 이후로 신인상 받을 수 있는데 전 데뷔한 그 해에 바로 받게 된 바로 거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운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참 민망스럽지만 그 다음 해에 바로 렌트라는 작품으로 미미라는 캐릭터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된 아주 민망스러운. 말로는 민망스럽다고 하는데 네. 다 했어요. 아니, 충분히 받을만했고 스웨이거이즈 외쳐조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한복을 입고 그 약간 그 시대에 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속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대를 어떻게 그 깨우칠 만한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한복을 입고 표현해서 그 모습으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해에 렌트라는 작품의 미미라는 역할은 틱틱붐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이 조나단 라슨이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작품에서 미미라는 캐릭터는 스트릿 댄서입니다. 예. 한복 입었었던 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스트립 댄서 역할을 하면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관객들을 휘어잡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우주연상을 딱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받았던 작품,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번에 받았던 작품은 제가 작년까지 했던 이제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2번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연도 함께 했고 재연에도 이제 함께 했는데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은 진짜 마법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보면 너무나 또 위로가 되는 작품이고 행복할 때 보면 더 행복해지는 특별한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은 어떤 네, 사람이에요? 에우리디케는 그 하데스타운이 그리스 로마 신화 실제 배경을 조금 각색하기도 하고 이제 좀 새롭게 만든 이제 미국에서 먼저 만든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은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번 하데스타운에서 이 연출님이 에우리디케를 좀 새롭게 표현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내가 지하 세계에 내려간다. 그래서 그런
주체적인 여성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그게 제가 외쳐조선에서 맡았던 진이라는 역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제가 자주 맡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아, 나에게 좀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건가? 그럼 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또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 자체가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오디션을 봤을 때 뽑히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초연, 재연 합쳐서 160회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수상소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막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일하기 싫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그 에우리디케라는 역할로 무대에 서 있을 때 그냥 저라는 이제 김수아라는 사람을 정말 위로해주는 작품이었고 저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작품이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작품으로 또 상까지 받게 돼가지고 네. 네. 아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김수아 배우가 해낸 에우리디케 역은 뭐가 달랐어요? 뭐가 특별했나요? 그냥 그 자체였고 우리나라에서 하데스타운이라는 공연이 네. 첫 번째 우리나라 공연했을 때 티켓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쫙 됐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관객분들한테 대중적으로 확 알려지기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마케팅 담당자로서. 그래서 후반부에 약간 힘을 잃게 네. 끝났거든요. 근데 재연될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작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랑 이 작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제작사가 이 얘기를 받아서 언젠가 이 작품이 올라올 것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재연이 딱 됐을 때 김수아 배우가 에우리디케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함께 에우리디케를 연기했었던 배우들도 매우 훌륭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수아 배우 및 이 하데스타운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초연 때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 조금 더 전달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3년 동안 잘 묵혔던 거지. 네. 마치 그 김장독에 있었던 김치처럼. 그래서 이게 폭발이 되면서 이번 공연에는 초반 관객분들의 명수보다 후반 관객분들의 명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네. 끝날 때 매우 아쉬운 이 세련된 뮤지컬을 표현하는 가창법과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김수아 배우가 탁월하다. 네. 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김수아 배우님 지금 뮤지컬 네. 하고 있는 거 보고 싶으면 예. 뭐 보러 가면 돼요? 지금 틱틱분 보러 오시면 되는데요. 네. 2월 2일에 끝납니다. 2월 2일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일주일밖에 안 남긴 남아서. 공연 제작은 네. 마지막 일주일의 승부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관객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이게 매출적으로 거 말고 네. 그 다음 틱틱붐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네. 봐보셔야 돼요. 네. 김수아 배우가 하는 틱틱붐의 수잔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말고 그 역할 이외에 1인 다역을 해요. 네. 정말 재밌는 코미디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아니 우리가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틱택품 소개하지 않았었어요? 했잖아요. 네, 그렇죠. 했어요. 그때 네.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잘 소개한 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게요. 네. 항상 저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위로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또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내가 이 작품과 역할로 어떤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죠. 틱틱폼은 우리에게 렌트로 잘 알려진 극작가 조나단 란슨의 자전적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배우는 렌트에서 미미 역할도 했다고요. 네. 근데 뭐 두 작품이 서사적으로 연결이 된 작품은 아니지만 두 작품을 모두 참여하면서 좀 인물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는 이 조나단 라슨의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조나단 라슨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로 이 분은 늘 글을 쓰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렌트도 그렇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틱틱붐도 주인공인 조나단 라슨 또는 뭐 마크, 렌트에서는 마크 그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주위에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늘 응원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변화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내가 저 남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맡고 있는 수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존의 다른 친구가 돼서 이 극에 이입하면서 여러 가지의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김수아 배우님 말씀하시는 지금 네. 목소리도 네. 너무 예뻐서 노래는 어떻게 부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쯤에서 뮤지컬 틱틱붐의 넘버를 좀 들어보면 어때요? Come to Your Sense라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있는 솔로곡인데요. 이 틱틱붐에서 남자 주인공인 존이 이 극 중에서 또 작곡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작곡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슈퍼비아라는 뮤지컬이 또 이제 극 중 극이 있는데요. 거기 슈퍼비아에 나오는 솔로곡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닿지 않아 네 목소리 내가 있는 이곳까진 나 그댈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갈 텐데 나 노래하는 순간 볼륨을 꺼버린 너 마음의 눈을 떠 더 이상 숨지 말고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모르겠어 이제 변해버린 너를 혼자 남은 난 어떻게 해야 해 허탈해져 이렇게 될 것을 사랑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넌 나의 기사 난 너의 여왕 하지만 이젠 화면 속에 정적뿐 마음의 눈을 떠 네 안에 처진 벽은 진짜가 아니야 넌 알잖아 모든 게 시작되던 순간 순수했던 너와 나 그땐 오직 너와 나 소음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환상 속에 마음 가두고 냉정함만이 필요해진 세상 초라해진 사랑 우리의 세상은 망가진 걸까 마음의 눈을 떠 그렇게 주저하며 의미 없는 화면 속에 숨지 말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필요 없어 뮤직박스 멜로디 너도 알잖아 내 눈빛을 바라봐줘 한숨 소리 들어봐줘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음악이 흘러 넘치도록 이젠 눈을 떠 이젠 눈을 떠 제발 정신 차려봐
네, 뮤지컬 틱틱붐 가운데 Come to Your Sense라는 제목의 넘버 김수아 배우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고음이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잘한다는 이야기보다 전 노래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하는 뭐 애국가 부르기 대회, 뭐 교가 부르기 대회, 뭐 동네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 또는 뭐 그 말하기 대회, 그러니까 좀 그런 앞에 나서서 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네, 참 그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네. 뮤지컬에서 노래 잘하는 거랑 근데 일반적으로 노래 잘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좀 가수의 길과 뮤지컬 배우는 좀 다른 것 네. 같긴 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는 핸드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볼이나 이렇게 이마에 그 와이어리스를 차고 네.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발성이 좀 일정해야 되는, 왜냐면 이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 해주실 수가 없고 핸드마이크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성적으로 아무래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요 같은 건 약간 좀 멋있게 불러야 되는 가사 네. 말들 같은 게 있잖아요. 가요는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 조금 드러나는 맞아, 편이고 네. 뮤지컬 배우는 아무래도 목소리도 그 캐릭터에 맞게 좀 바꾸거나 또 음역대도 좀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뮤지컬에서 노래는 그 이야기의 전달이기 때문에 네. 가사 전달이 안 되는 잘하는 노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아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딱딱 이렇게 귀에 때려박는다고 하잖아요. 딕션이 좋다. 예, 딕션도 뭐. 좋고 노래에서 이제 그러니까 음역대가 쫙 올라가서 클라이막스로 박수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약간 칭찬 알러지라고 해서요. 예. 지금 그런 게 두드러기가 좀, 올라오고. 약간 지금 근데 힘들어 오늘 보이는데. 마음껏 하세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뭐 음악으로도 들어봤지만 네. 그래도 어렵게 모셨잖아요. 네. 김수아 배우님은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뮤지컬 노래는 뭐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데스타운에서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보자마자 청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이제 에우리디케가 그러면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데 네. 뮤지컬이 아니라면 뭐 그대여 말해봐요 결혼 반지 누가 살 건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리듬이나 음정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은 그대여 말해봐요 결혼 반지 누가 살 건지 세상은 점점 계속 힘들어져 갈 텐데 그러니까 뭔가 말하듯이 들었죠? 힘들어져 갈 텐데 그 부분. 힘들어. 힘든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뮤지컬 전공을 할 때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말하듯이 불러라. 노래하지 마. 이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뮤지컬 틱틱붐은 30을 앞둔 주인공들의 불안함을 그리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또 김수아 배우님이 지금 딱 30이라면서요. 네. 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말. 근데 그래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참 어떠한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운명적이라고 느끼지만 이번에 틱틱붐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 작품과 이 캐릭터를 만날 운명이었구나라는 거를 너무 느꼈던 게 질문에서처럼 이제 제가 딱 30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 이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남자 주인공인 존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나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데 나 왜 30이야? 나 지금 30인데 나 어떡해? 이런 네. 말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벌써 30대가 되어버렸고 어떤 내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내 친구를 보면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저 친구는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친구는 되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유명인하고 되게 또 친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은 늘 좀 비교를 하게 되고 남보다 늘 못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네. 참 이 SNS의 바다에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에 맞아요. 나만 매우 항상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언제 저렇게 나도 누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모두에게나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내가 지금 30이 아니어도 20대인 친구들이 봐도 또는 40대, 50대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 보셔도 20대인 친구들은 그 친구들만의 또 고민이 있고 또 인생 선배님들이 보실 때는 그치 나도 저 때는 저랬지. 근데 또 저게 다 지나갈 거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 이 작품이 어떠한 그 시기에 보아도 참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겠다 싶어요. 근데 김수아 배우님은 원래부터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하고 대학로에서 2004년? 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더 플레이 X라는 그 작품은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어렸고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한 정말 작은 소극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 입장을 하는데 피아노 한 대가 있고 그 피아노 위에 걸터 앉아서 머리가 파마머리 뽁슬뽁슬한 머리가 이렇게 큰 여자 배우 선배님이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에 취해서 막 노래를 하고 계셨어요. 피아노를 밑에서 반주자님 치시고 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와서 부모님한테 나 뮤지컬 배우 되고 싶어. 근데 저 감히 김수아 배우의 이야기에 저도 하나 얹어보면 네. 저도 대학로라는 곳에 가서 공연 처음 봤었을 때 기억이 김수아 배우님은 그 작은 무대 위에 피아노에 걸터 앉은 그 배우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면 네. 저는 대학로에 이제 소극장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객석이 지금같이 의자가 아니라 2층 침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들어갈 때 관객들한테 이렇게 헝겊 주머니 같은 걸 줘요. 신발 주머니. 그래서 들어갈 때 소극장이니까 본인 신발을 벗어서 거기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서 2층 침대에 1층은 거기 그냥 앉고 2층 올라가는 관객들은 그 2층 침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 걸터 앉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공연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리 위로 2층에 있는 관객이 맨발이 바쁘다라는 연극이었는데 네.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소극장 굉장히 그 작은 공연장에 배우도 바로 코앞에 있고 관객들도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정말 그 비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공연이었던 건데 이때의 그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 전달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공연의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 우리 김수아 배우님은 그 배우의 모습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서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김수아 배우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웨스트 엔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국내 무대 데뷔도 하지 않은 대학생 때였다면서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영국에서 데뷔는 영국에서 했는데요. 네. 일본 미스 사이공 오디션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 미스 사이공의 원작이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영국 연출님이 그 일본 오디션에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연출님께서 영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셨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Can you speak English? 잉글리시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를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수아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해서 제가 얼리를 이랬거든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오디션 최종까지 이제 가게 됐었고 그때 연락 받았던 거는 이제 영국의 본고장에 가장 높으신 자리에 있는 카메론 맥키토시라는 이 미스 사이공의 제작자께서 오케이를 하시면 영상은 보내줬고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 수아 일본에서 킴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tas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의 미스 사이공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일본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고 카메론 맥킨토시가 이 사람을 지금 한국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내라 해서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이 똑같은 노래를 영어로 보내라.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그 홍광호 배우님이 먼저 투이라는 역할로 가 계셨는데요. 영국에서는 1년마다 이제 캐스트 체인지라고 작품은 그대로 두고 캐스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캐스트에 남을 사람들과 또 남는 TO 자리를 또 뽑는 오디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킴 역할을 커버하는, 킴이 아프거나 휴가를 갔을 때 킴 역할로 무대에 서면서 앙상블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저의 영상을 보게 되고 저를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어로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오케이를 받아서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 캐스트 체인지까지. 그래서 그 비자도 익스프레스 비자로 정말 빠르게, 비싼 비자겠죠. 그래서 빠르게 비자를 받아서 네, 정말 엄청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저 홍강호 배우랑 네. 지금 김수아 배우랑 같은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하는 본고장이, 그것도 심지어 미스 사이공이에요. 그리고 카메론 매킨토시면은 뭐 레미제라블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계 굴지의 뮤지컬을 제작한 이 프로듀서의 픽으로 저 두 명의 배우가 우리나라를, 이런 얘기 좀 위험한데 BTS, 소녀시대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수아 배우님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정말 뮤지컬계 BTS. 아 정말로요, 정말로.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었던 네. 배우분들이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영국에 갔을 당시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국 생활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에 막 헤르페스가 3개씩 막 동시에 나고, 제가 한식을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정말 한식을 못 먹으면은 못 살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그때는 주급으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주급을 거의 한식당에 다 쓸 정도로. 바치면서. 그쵸. 그렇게 좀 삶을 연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종이는 흰색이고 이 검은색은 글씨요. 그냥 그거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운 상태로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킴은 완전 원탑 여주인공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제가 앙상블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지라는 조연 역할이 있는데요. 조연과 또 엘렌이라는, 지지와 엘렌이라는 여자 두 역할을 뺀 나머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앙상블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킴 리허설, 커버 리허설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 앙상블로 무대에 서고 그거를 이제 몇 달 동안 하면서 네, 공연을 했죠.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해외하고 국내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뮤지컬을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 또는 배우를 좋아해 주시는 팬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는 그 여행 온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배우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나 뭐 하데스타운 보고 싶어, 틱틱붐 보고 싶어, 이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수아가 하는 이 작품을 보고 싶다. 아무래도 그 배우의 좀 힘이 크고 네. 그래서 배우의 더 자부심이나 또는 더 부담감이, 더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역할들 다 해오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나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예고에서 뮤지컬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뮤지컬 전공을 하면서 참 뮤지컬 꿈나무로 제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수만 있을 것 같고 참 그렇게 패기 넘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내 작품이라면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도 하게 되고. 온명론자. 아, 진짜로. 네.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오디션도 보러 가고, 막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제게 아니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어떠한 작품이 오던 그냥 감사하게 그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개인적으로는 김수아 배우가
그러니까 해낼 수 있을 만한 멋진 캐릭터들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대극장의 공연들의 캐릭터들이 많이 제한이 갈 가능성이 높고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잘 성장하고 계시니까 네. 게다가 요즘에는 또 젠더 프리 해갖고 여러 가지 역할들도 기존에 그 남성 배우들이 했었던 역할들도 여성 배우들이 할 수 있는 네. 기회도 많이 제공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김수아 배우가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 했었던 그 스웨그 에이즈 외초조선이라는 공연이 600석 정도의 공연장에서 했었어요. 아주 가끔이라도 좀 소극장에 와서 김수아 배우, 그러니까 틱틱붐, 지금 하고 있는 틱틱붐이라는 공연도 이수잔이라는 메인 캐릭터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 다역하는 아주 재밌는 캐릭터들을 본인이 즐기면서 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네. 이걸 조금 소극장에서 김수아 배우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본인한테도 좀 활력소가 될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김수아 배우님의 향후 활동 계획도 궁금해요. 혹시 뭐 TV나 영화로 이렇게 활동 무대를 넓힐 생각도 있으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오면 뭐 언제든 도전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저희 뭐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다 기회 있으면 김수아 배우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가끔 소극장만 소극장을 자꾸 얘기하는 건 나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요 김수아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끝곡으로 김수아 배우님의 국내 데뷔작이었죠.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의 나의 길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부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해 아무리 소리쳐봐도 난 여전히 제자리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었나 그리도 높던 운명의 벽인가 이런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 고통의 길 끝에 마주한 갈림길 나의 길은 끝없는 방황 나의 길엔 처절한 아픔만 마음이 닿는 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난 그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 아냐 그토록 힘든 일들도 견뎌왔는데 초라한 내 모습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나의 길을 포기하진 않아 아픔도 내 길이라 생각해 발걸음 닿는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지금 난 아직 멈출 순 없어 옳다고 믿는 일에 주저해선 안 돼 머물러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운명이란 거짓말에 속지 않아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해 내 운명을 거부하겠어 정해진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곳에서 어디든 당당히 외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사고 소식을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설 연휴 특집으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을 맞아서 그간 놓치고 있었던 우리 주변의 문제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왔다고요. 네, 연휴가 시작돼 일찍 고향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명절에 집에 갈 때면 확 바뀐 고향 풍경에 놀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국에 빈집만 늘어가는 동네도 많고요. 귀성객 구경조차 쉽지 않은 동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지역 소멸 실태와 관련된 뉴스,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 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구 감소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네, 몰릴 대로 몰린 수도권 인구는 더 늘고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인구는 더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수도권,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이 심화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년 새 3만 명 넘게 늘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인구는 8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를 보면 6년 전 1,700여 명 수준에서 매년 급증하다가 지난해 87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9년 만에 반등한 지난해 출생자 수를 보더라도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늘어난 반면 강원과 광주, 제주, 충북, 경북 등 5곳은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움직인 인구는 41만 8천여 명으로 반대 경우보다 3만여 명 더 많았고요. 경기와 인천, 충남 이렇게 세 곳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순유출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 경남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서울 인구는 대부분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부산과 경남을 떠난 이들 상당수는 서울과 경기로 향했습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나 10대 이하 혹은 30대 등 젊은 층이 주를 이뤘고요. 반대로 비수도권은 5, 60대, 40대 등 중장년층 이상이 다수였습니다. 이 밖에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충남, 예산과 인천, 강화군 등 8곳에 불과했습니다. 순 유출이 많은 지역이 서울과 부산, 경남 이렇게 세 곳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산은 광역시인데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고요. 네, 인구 소멸 문제는 어디 저 멀리 우리가 흔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부산마저 소멸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릴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 전국 광역시 중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1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11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요. 특히 기존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원도심과 노후산업 지역이 아닌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인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인구는 329만 명으로 65세 인구가 23%에 달하는 반면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는 11%대에 불과해 소멸 위험 지수 값이 0.49를 기록했는데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서 첫 소멸 위험 지역 불명예도 떠안기도 했습니다. 0.49라는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서울이 0.81, 인천이 0.73 수준으로 소멸 위험에서 안전했고요. 대전과 광주 역시 0.73대를, 대구는 0.55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또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지도 모르는 광역시로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멸 위험 위기는 부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 228개 시, 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30곳으로 절반을 넘어섰고요.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구구는 총 11곳으로 이 중 8곳이 광역시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광역시 소멸 위험 지역들은 재개발이 지연된 원도심, 예컨대 부산 영도구와 동구, 대구 서구, 대전 중구 등 노후 산업 지역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해운대구와 같은 신도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을
점을 짚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대도시에도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부산을 비롯한 지역 대도시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은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소위 핫플로 불리는 곳인데, 하지만 길 건너 바로 왼편에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가 문을 활짝 열린 채 방치돼 있고, 1969년 270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단 2가구만 남기고 모두 빈집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빈집은 11만 4천여 가구로 5년 새에 15% 가까이 늘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부산의 총 주택수가 132만 9천 가구니까 이 중 9%가량이 10집 중 한 집이 빈집인 셈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근처 주택가에도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유리창이 깨진 빈집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대구 한복판인 중구청 건너편인 국채보상로 일대에서도 덩그러니 남겨진 빈집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1960년대 지어진 집이 많다 보니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만 간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방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폐가를 호텔로 개조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거나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도심에 모으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도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작은 산골 마을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리는 야마나시현 고스케촌에는 5, 60년대만 해도 2,000명이 넘게 살았지만 현재는 680여 명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마을 전체를 새로 단장해 외부 인구를 불러 모으기로 한 겁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150년 된 낡은 저택을 자연 친화적인 호텔로 바꿨고, 마을에서 정성껏 키운 버섯 등 특산품으로 최고급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가이드나 운전기사 역할을 자처해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노력이 모인 호텔은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도 점차 생기를 되찾았는데요. 각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일본 전역에서 주목받는 명소가 됐고, 지금은 해마다 외국인 등 2천여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쿄에서 약 130km 떨어진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는 과거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했지만 이것도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밀도가 점차 떨어지자 우츠노미야시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분산된 기존 도시 기능을 다시 한 곳에 집약하기로 한 건데, 도심 속 거점의 주거와 상업을 한데 모아 인구를 집중시키는 이른바 컴팩트 시티 정책으로 세수도 줄이고 행정 서비스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컴팩트한 거점으로 기능을 모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지자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건 대중교통이었는데, 도심 기능을 모두 집중하는 만큼 이용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우츠노미야시는 2018년부터 노면 전차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2023년 개통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면 전차 현지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소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대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죠. 네, 지자체들은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청년주택과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430억 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지역 내 8곳에 청년 희망주택 224가구를 건립하겠다 밝혔는데요.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는 14만 원만 내면 돼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시는 또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도 추진하는데, 지난해 민간 사업자와 매입 약정한 총 120가구를 내년 6월쯤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300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1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고요. 충북 청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올해 2배인 24회로 확대하는 등 떠나는 청년들 붙잡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난민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인데요. 영양군 인구가 작년 말 기준 15,300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북 울릉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습니다. 지난해 영양군 출생아 수는 25명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 같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밝히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와 교육, 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군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지역과 난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말했고요. 앞서 북한 이탈 주민 영농정착촌 조성 사업도 추진해봤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포기했어야 했는데 이번 난민 정착 사업이 인구 소멸을 막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농촌 빈집은 치안 불안뿐만 아니라 마을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여겨지는데요. 범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담벼락이나 벽체 붕괴로 인근 주민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빈집 리모델링 정책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강진입니다. 인구 3만 2천 명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강진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빌려 정비한 뒤 귀촌을 원하는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강진품매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빈집 소유자가 주택을 무상 임대할 경우 5년 임대 5천만 원, 7년 임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탈바꿈한 집을 새로운 거주자에게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단돈 10,000원에 빌려주는 겁니다. 특히 빈집 거주 신청 시 만 19세에서 45세를 우대해서 이 청년층의 유입도 유도하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경쟁률이 최대 20대 1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입주한 34가구 중 절반가량인 16가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사를 왔고요. 세대주 연령은 20대에서 40대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강진구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다 20대에서 40대 비중은 20%대에 불과한데 강진품의 사업을 통해 젊은 주민들이 확실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골로 온다 해도 농산일을 하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컨설팅부터 디자인, 요식업,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회사원도 8명이나 되고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다 강진품의 주택에 입주한 한 주민은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면서 전원 생활 관련 콘텐츠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강진품의 입주 대상은 강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외지인으로 기본 계약 기간은 2년,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입주자 선정을 위한 면접 심사에는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 자리해 이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딜 가나 얌체족들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혹여 싼 값에 별장처럼 활용하려는 분들 분기별 시태 조사를 통해서 칼같이 잡아낸다고 하니까요. 진심으로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정부도 최근엔 생활인구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인구를 말합니다. 정주 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챙겨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보관인데요. 관광 활성화가 돼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생활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인구 절벽에 내몰린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인구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여행비를 지원하거나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인구는 지역 축제를 통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체류형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재방문까지 이끌어내면서 잠깐이라도 이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설 연휴 특집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추석 명절 특집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 그렇죠. 연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까지 급 지정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연휴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긴 연휴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책을 읽어도 뭐 영화를 봐도 시간이 꽤 남거든요. 네. 그래서 몰아보기 하기 딱 좋은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하고 OTT 시리즈 다 두루 준비를 네. 해봤고요. 취향에 따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휴일이 길면 네. 집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저요. 그래서 사실은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진짜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기도 한데 네. 이럴 때일수록 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잊지 아유.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떤 작품 만나보나요? 네, 일단 책 이야기부터 하나 하고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떤 책 고를까 하다가 네. 무슨 소설, 뭐 에세이 뭐 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역시 이런 시기에는 자기계발서 한 권 정도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많은 분들이 1월 1일 되면서 새해 계획을 생각했다가 예, 하루 지금쯤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쯤이 딱 이제 포기하는 시기여서 연휴 즈음 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네. 자기계발서를 한 권 골랐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라기보다는 이 책이 지금 눈에 띄어서 네. 가져왔고요. 책 제목이 위대한 12주라는 책입니다. 예, 오늘부터 당신의 1년은 12주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네. 1년이 52주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은 이제 한 달을 일주일처럼 그래서 1년을 12주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위대한 12주라는 게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네.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사실 1월 말이기 때문에 벌써 한 주가 지나간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11주 남은 거예요. 2025년이. 하지만 11주라도 어디냐. 4주 지난 것보다는 1주 지난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골랐습니다. 1년을 12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네요. 네,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사고방식 자체가 좀 네. 특이한 느낌이어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12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계획이라는 거를 네. 세울 때 이 1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 1년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계획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돌아보기도 힘들고 이 중간에 실행이 어긋나면은 방향을 바꾸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한 달 단위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돌아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저는 주간지에 다니기 때문에 주간지는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월간지 다니시는 분들이 한 달 단위예요. 그럼 한 달 단위로 잡지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쓰면 뜻밖에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1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1년 중에 생기는 각종 변수들에 대응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한 달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안을 한번 따라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측 가능성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벌써 1월이 망했다라는 얘기죠. 아니 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알려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일종의 시간관리법이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거 좀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항상 저는 이맘때 읽었던 그쵸? 것 같아요. 새. 네, 저도 좀 다르게 살아보자.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시간 관리하는 법, 계획 세우는 법, 저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 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달고 어떤 방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느냐의 차이이지 자기계발서들이 하는 특히나 목표 달성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을 52주가 아니라 12주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단위를 짧게 끊어서 목표를 더 세분화해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주라고 하는 시간이 4주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한 네. 달 정도가 이제 일주일에 해당하는 걸로 네.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행 점수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10중 8구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일단은 예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걸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된 건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가계부 쓰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계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계부 쓴다고 돈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가계부를 쓴 다음에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를 알아서 아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돈만큼이나 시간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 세워놓으면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리에. 그리고 거의 12월 마지막에 다시 보잖아요. 네. 아, 뭐. 그렇죠. 안 됐네. 이러고 네. 말잖아요. 자꾸 봐야겠네요, 이게. 자꾸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 최근에 한 온라인 서점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 10권 네. 선정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책 선정하셨는지 10권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꼭 기억되어야 할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설문을 인터넷 서점에서 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총 106명이 이제 여기에 답변을 해서 그 목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평론가, 저 같은 경우는 기자로 들어갔고요.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자기 분야에서 출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목록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10권을 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꼽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책들을 같이 꼽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1세기 최고의 드라마 10편 꼽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네. 이거를 시청률 높은 거를 얼마나 넣어야 하며 시청률과 관계없이 가치가 있는 작품을 몇 작품을 넣어야 하며
방송국 배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네.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고민하지 않고 꼽았던 거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아, 근데 한강 작가님 책 중에서도 또 뭘 여기에 넣을 것인가를 두고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갈렸더라고요. 달랐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갈등을 하지 않고 꼽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올가 토카르추크라고 하는 작가의 방랑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을 네. 했던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뭐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요즘에 여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좋아하는 여행, 우리가 놀러 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가는 여행을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고향이 아닌 곳으로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전쟁도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기아도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식의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서 쓰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집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끝과 시작, 그다음에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이라고 하는 시집 두 권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토니 모리슨의 빌러버드, 그다음에 엘라나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의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나의 눈부신 친구 같은 경우는 소설이에요.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여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두 여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인데 이 둘이 성장하면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작품이지만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엘라나 페란테라는 작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대체 누구야를 두고도 정말 무슨 미국이며 네. 영국의 언론들이 그 관련한 느포 기사를 낼 정도로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드라마화된 작품이에요. 여자 아이들이 우정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데가 있어서 제일 나랑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나 같은 아이일 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아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복잡다단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가까이서 자세하게 파헤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야 야나기하라라고 하는 작가의 리틀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슈가 되었냐면 책이잖아요. 근데 쇼츠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리틀 라이프라고 하는 책 표지가 한 남자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표정입니다. 근데 이게 싫어서 찡그리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뭐 좋아서 찡그리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은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을 표지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표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젊은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리틀 라이프는 이미 유명한 책이기는 했는데 이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젊은 독자들이 리틀 라이프 읽고 나니까 나 난리 났어. 막 그러면서 오열하는 사진들, 오열하는 영상들을 쇼츠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단한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테드 창이라고 하는 작가의 SF 단편집인데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이 된 작품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단편집인데 너무 각각의 작품이 깊고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읽으면 가치가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작가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만화, 그다음에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총 10권을 저는 꼽았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설 연휴에. 지금 이다혜 기자님이 꼽아주신 10권만 보면 연휴 끝날 것 같아요.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 권 읽기가 좀 어려운 책들이 많아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세상엔 정말 좋은 책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꼽은 좋은 책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 목록을 쌓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 해볼까요? 영화는 뭐 볼까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도경수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원래 대만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 영화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정말 너무너무 인기가 있다 못해 한국판이 나오는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비밀이 있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반전이 있고 이야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반전이라고 하면 흔히 스릴러 영화에서나 네. 반전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인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영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 본 다음에 울림이 좀 있는 영화인데요. 일단 도경수 씨가 연기하는 유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유학하던 도중에 병을 얻어서 치료하기 위해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는데 처음 방문한 날 캠퍼스 연습실에서 신비로운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피아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누가 연주하는 거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원진아 씨가 연기하는 정아라고 하는 인물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둘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또 다른 여학생이 끼어들게 되면서 뭔가 이 둘의 사랑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사랑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한국에도 뭐 조성진, 임윤찬 이런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고전 음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여기에서는 이 주인공이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좋은 피아노 곡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도경수 씨가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굉장히 큰 관심이고요. 이 대만판 말할 수 없는 비밀에는 이른바 명장면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회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아노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배틀이라고 하면 보통 랩할 때 랩 배틀을 하는 걸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원래 대만파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한국파는 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학교 음악하는 학생들 사이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음악하는 학생들이 피아노로 누가 더 잘 치나 이걸 두고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원래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과연 그 장면이 한국판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서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연휴 동안 보면 좋을 작품들 함께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방금 전에 이다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명장면에 나오는 음악이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 주걸륜의 두금 듣고 올게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 주걸륜의 두금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만나볼 영화는 또 어떤 작품인가요? 네, 검은 수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송혜교 씨가 출연을 하는 작품입니다. 송혜교 씨, 전여빈 씨 이 두 배우가 이제 이 영화의 투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송혜교 씨가 연기하는 윤희야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이 한 소년의 몸에 숨어든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설정은 뭐냐면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는 구마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악령을 쫓아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수녀는 구마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 소년의 몸에 깃든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송혜교 씨가 나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소개드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영화는 대만 영화 리메이크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는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뭐 일종의 스핀오프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소개해 주시는 내용 들으면서 영화 검은 사제들이 네, 생각이 맞습니다. 났어요.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파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검은 사제들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는 구마를 하는 이제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김신부, 또 강동원 배우가 연기하는 최부재, 이렇게 두 사람이 출연을 해서 그 구마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송혜교 배우가 어떻게 이 역할을 연기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엑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 굿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통 그런 구마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신부가 나와서 구마 행위를 하고 엑소시즘을 행하고 이런 식의 공포 장르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검은 사제들이 인기를 끌면서 검은 수녀들까지 선보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 영화 있으실까요? 쇼잉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앞선 두 작품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쇼잉업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른바 예술 영화 쪽에 좀 더 네. 가까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리지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주변 사람, 그러니까 꽤 이제 이른바 지금 막 주목받고 있는 조각가인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다 이제 이번에 뭐 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시회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근데 삐걱삐걱하는 이유가 자기가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걸 존재합니다.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자꾸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예술가가 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도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예술가가 자기 전시회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술가의 정말 복잡하고 신경 쓸 거 많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웰컴 미스터 맥도널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일본 영화였는데 그 일본에서 라디오로 이제 드라마를 생중계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로 이제 드라마를 생중계로 방송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대본은 대본대로 문제가 있고 성우는 성우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방송은 문제가 없게 나가는데 그 과정은 다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을 그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완성된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쇼잉업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전시회에 가서 완전히 완성된 모든 설명이 끝난 작품들을 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제 그 과정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저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좀 어렵진 않나요? 네, 그렇죠. 약간 어렵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나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 좋다 같은 느낌이 네.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책과 영화 이야기 해봤는데 또 연휴 동안에는 미뤄뒀던 시리즈 또 몰아보는 게 제맛이잖아요. 시리즈 작품도 좀 추천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예능입니다. 예능 중에서 이것도 OTT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피해 게임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이런 서바이벌류의 프로그램들이 한창 인기가 있다. 요새는 좀 약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근데 피해 게임이라고 하는 예능은 이번에 시즌 3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 시즌 3에서는 그동안 출연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잘했던, 게임을 잘 풀어냈던 사람들을 다시 캐스팅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맨 장동민 씨, 그리고 또 방송인 홍진호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풀면서 팀을 나눠서 싸우고 개인전을 하고 이러면서 뭐 상금 1억을 놓고 겨룬다 이런 식의 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시즌 3 다 몰아보기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좀 막판에 시작해서 열심히 본 프로그램이라 이걸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서바이벌 프로그램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도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모든 서바이벌을 한 번씩은 다 보거든요. 시작하는 네. 게 있으면. 근데 제일 재밌게 봤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역시 그런 뭐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유의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트로트 가수 뽑는 서바이벌도 엄청나게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걸그룹 만들기, 보이그룹 만들기, 트로트 가수 뽑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재미있게 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리얼리티 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슨 연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도 다 보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꽤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역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네. 아. 온 한국의 어떤 마인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죠. 거울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그래서 저도 정말 뜻밖에도 저런 데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어떤 네. 순간에는 나도 좀 저런데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고 나면 회사나 학교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제 그거 봤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드라마보다 이런 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그런 화제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봅니다. 또 다른 시리즈 중에서 추천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설 연휴를 노리고 이 타이밍에 공개되는 작품인데요.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가상의 대학병원이 나오는데요. 한국대학교 병원이라는 곳에 중증 외상센터에 센터장으로 부임한 의사이자 초임 교수인 백강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강혁과 그를 필두로 꾸려지고 발전하는 중증 외상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은 원작이 있어요. 원래 웹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한산이가라고 하는 이분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쓰는 작가인 동시에 이제 이분도 의사여가지고 네. 이분이 쓴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나중에 이렇게 드라마화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백강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가장 눈길이 가는 사람인 거예요. 중증외상팀 교수고, 그다음에 수술 실력이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종종 이런 메디컬 드라마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은 인간성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인물? 이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끄는 팀을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두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맡았어요, 그 역할을? 예, 사실 그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네.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 누가 할까? 주지훈 씨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놓치기 아까운 작품인 거죠. 왜냐하면 이 대본의 원작이 된 그 웹소설 자체가 이미 현직 의사가 쓴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현직 의사가 썼으니까 그럼 고증이 잘 됐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에선 당연히 고증이 잘 돼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그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기에서 수술을 해,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네. 잘 그린 장면들도 있는데, 어떤 걸 사실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판타지로 하는 게 이야기의 균형에 잘 맞는가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현직 의사가 원작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2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원은 그렇다 치는데 또 2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망설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대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성기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다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즌 2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본 사람들 다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시즌 2도 시즌 2인데 시즌 3로 가기 위한 어떤 다리를 놓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는 사실 시리즈가 이렇게 이어질 거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시즌 1이 나왔던 거였고, 네, 그러면서 워낙 큰 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거두면서 시즌 2, 3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가 잘 바탕을 깔아두어야 이후에 큰 이야기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꽤 잘 정리하면서 해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 씨를 비롯해서 위하준 씨, 이런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우들만큼이나 이번 시리즈에서 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가.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역시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즌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서 달고나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끌었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쇼츠 영상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해외에 계시는 할머니들, 한국인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때문에 공기놀이를 그렇게 시범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놀이도 나오고, 그다음에 비석차기,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K게임들이 또 이번에 많이 네,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네네. 오징어 게임은 해외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기자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해외 반응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국내 반응도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즌 2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즌 3를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게 이번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던 것 같고요.
시즌 1이 잘 됐던 것도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서 그 작품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처음 공개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한국인들이 보고 다 실망했었어요. 재미없다고. 처음부터 이 작품이 그렇게 잘 됐던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직후 반응은 네. 오히려 아니 이런 거 너무 새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해외 반응이 너무 확 뜨면서 한국에서도 갑자기 모두가 이걸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뀐 게 저는 네. 굉장히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해외 반응이 안 좋다라는 걸 또 듣고 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20년대에 콘텐츠를 보고 즐긴다는 게 내가 내 평가를 그대로 견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도 좀 자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보면서 일단 1을 재밌게 봤으면 2도 볼만한 그런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1을 재밌게 봤느냐라고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과 2가 그렇게까지 큰 다른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 재미가 있다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없다면 또 그것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3 나오면 또 보겠죠. 아니 저는 1 재밌게 봤으니까 네네. 2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2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어요? 아, 네. 워낙 이제 좋은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병헌 씨 나오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시즌 3로 뭔가 이어지는 복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1이랑 이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3까지 가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네.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를 보면 3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겠다라는 게 그려져요? 그려지죠.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이 시작될 때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생각해 보면은 이 주인공 이정재 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 한 가지가 제일 네.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살아남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테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보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시즌 1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오면서는 이 이야기가 약간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주인공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 게임에 온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답해야 되는 게 이 시즌 2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가, 이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즌 2에서 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당장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초석을 하나씩 놓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3 금방 나오겠어요. 잘 될까요? 뭐 사실 많은 시리즈가 처음에 1시즌이 제일 재밌는 시리즈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 드라마 많이 보았습니다만 시즌을 거듭해 갈수록 사실 제일 재밌는 건 1시즌에 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뚝심 있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른바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걸 거대하게 상정하면 상정할수록 그게 막상 밝혀졌을 때 약간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율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다희 기자와 설 연휴에 몰아보면 좋을 콘텐츠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